그 은퇴 자금에 다 이렇게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취약한 지배 구조 때문에 국내 주식은 투자했더니 수익 안 나고 미국 주식 투자했더니 연평균 14% 수익 나고 이랬잖아요.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밸류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 기업들이 누려야 할 그 프리미엄을 받게 될 거예요.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뭐 기타 종목들 보면 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머리에서 어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삼성전자죠.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네. 종목 선정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님 모시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등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주말인데 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게 주식 시장이 또 막 안 좋다가 또 이제 모시기 또 직전에 또 막 갑자기 또 약간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약간 갈팡질팡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대선이 진짜 코앞이거든요. 이제 2주도 뭐 채 안 남은 느낌이니까 앞으로 이제 뭐 국내 주식도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까도 궁금해하실 것들 같은데, 우선은 이제 국내 주식은 대선과의 어떤 뭐 연관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대선 특집을 하겠다 그러면서 방송사에서 여러 군데 전화가 왔었어요. 6월 3일, 네네. 네, 그리고 6월 4일 네.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안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정치는 중립으로, 네, 특히 우리나라 정치는 중립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뭐 민주당이 되고 공화당이 되고에 따라서 크게 바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네.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크게 영향이 없는데요. 왜 영향이 없냐면 우리나라 자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거든요. 그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페드가, 연방준비은행이 어떻게 금리 정책을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금리가 낮아지면 글로벌 유동성이 미친 듯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유동성이 중국. 네. 최근에 중국이 또 지준율 인하하면서 그죠? 유동성을 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유동성,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내리고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지만 저는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대선 토론도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증시의 쪽 섹터가 왜 이래 강하지?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매일 장이 끝나면 이제 한 300종목 이래 차트를 쭉 보거든요. 네. 제일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오른 거, 제일 많이 내린 거, 그다음에 코스닥 한 100종목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특이하게 증권주가 강하게 올라요. 또 두 번째는 건설주가 많이 올라요. 부동산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건데 건설주가 오른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주도 좀 최근에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세 섹터가 옛날에는 트로이카라고 불렀거든요. 이 트로이카가 강했던 게 금융장세에서 나오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금융장세라 하면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가 떨어졌을 때. 네.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 내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약간 금융장세의 성격이 보이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증권주가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증권주, 이 증권 섹터의 PBR이라고 있잖아요.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 비율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회사 청산하면, 지금 당장 청산하면 1조예요. 근데 시가총액은 왜 5천억에 거래되지? 그러면 PBR이 0.5가 되겠죠. 네.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의 PBR은 지금 0.9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는데,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은데도 지금 PBR이 0.5 이제 겨우 넘어서고 있는데, 아니 증권주가 왜 오르지? 요즘 주식 되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잖아요. 네네. 요즘 미국도 막 흔들거리고 있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 왜 증권주가 저렇게 강한가라고 보면 저는 상법 개정에 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선 후보들 그 여론조사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1등 하는 분이 민주당의 후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상법 개정이 저번에 한덕수 총리에 의해서 거부가 됐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라고 투자자들은 믿고 있구나. 그러면 상법 개정이 되면 왜 증권주가 올라야 되는데 이 논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자세히 보시면 상법 개정이 되면 저는 우리나라 4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4천 가는데 올해 연말에 에이 뭐야 너 4천 간다고 네. 해놓고 왜 아직 2,500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네, 한 3년, 2027년 정도 되면 4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법 개정이 되면. 네,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고 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는데 이게 왜 4천 갈 수 있는 이슈냐면 작년에 네. 고려아연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고려아연 사태가 뭐 고려아연이 우리나라 고려아연입니다. 그 영어로는 코리아 징크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글로벌하게 아연 재련의 1등 회사예요. 그렇게 글로벌하게 1등 회사면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지금보다도 시가총액이 최소 2배 이상 거래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니까 한국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한국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일어나고 있냐면 남북한의 대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안 주니까. 네. 그게 지배구조가 취약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상법 제382조잖아요. 그래서 이사의 주주에 관한 충실 의무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주주에 관한 충실 의무를 집어넣으면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이제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PBR 왜 0.8, 0.9 여기서 왔다 갔다 했냐면 지금 일본도 PBR 1.4에서 1.5예요. 근데 일본이 정확하게 13년 전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PBR 0.9였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노령화돼 있잖아요. 네네. 일본은 장기적인 성장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나라가 PBR 1.4가 1.4.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주식은 그렇게 순자산 대비해서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을까? 왜냐면요. 순자산이 10조인데 10조가 오롯이 주주들의 몫이 아니라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대주주를 비롯한 그 이사진 분들이 다른 주주들의 몫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약간 탈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디스카운트된 몫이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 보면 형제가 나눠지고 그러면 형제별로 그룹을 나눠 가져요. 회사를 나눠 갔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가 아들, 딸을 낳으면 또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대대손손 그렇게 가족 체제계로 하는데 뭐 그게 어때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는 과연 바람직한 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을 했다는 말을 우리가 공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개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여러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M&A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를 인수했을 때 보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90불에 인수할게. 그러면서 다 90불에 사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경영권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가진 요 40%를 프리미엄을 2배나 받고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권에 대해서 왜 2배나 주지? 주식의 가치보다 2배나 준다는 말은 향후 이 회사의 가치를 네 마음대로 네가 탈취할 수 있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려아연 사태가 앞으로 30개, 50개, 100개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 수가 한 2,400개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기업이 경영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려아연 사태에서 보셨듯이 주가가 30만 원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이 70만 원, 120만 원 막 이렇게 가요. 또 재작년에 SM 경영권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이브랑 카카오가 서로 막 그러니까 주가 또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33.4%만 들고 있어도 이게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낮았는데 고려아연 케이스에서 최 회장님 쪽, MBK 쪽 뭐 해가지고 어정쩡한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 이 기업을 마음대로 경영을 했다가는 그렇게 당장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소액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을 한다고 해서 될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 외국계 자금이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결론은 다 가지고 있는데 4,000포인트 가면 우리나라 참 많은 1,400만 주주들이 야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4,000 가니까 다 부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형태를 보면 빠지면 사고 네. 올라가면 팔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게 맞았어요. 네, 제가 우리나라 주식 10년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네. 옛날부터 얘기한 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신 거 맞아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게 맞는데, 자 최근에도 2,600만 조금만 넘었어도 막 개인 매도가 3,000억, 5,000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들 이제 막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막 팔 거예요. 막 팔면서 2,700이 가고 2,900이 가고 3,000이 가고 하면서 점점 더 우리 개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4,000포인트 갔을 때는 결국은 대주주는 주식을 안 팔 거니까 네. 결국 대주주랑 외국인이 위너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번 대선이 있고 난 이후에 상법 개정이 빠르게 다시 진행이 되고 그 부분이 정말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올해 올랐다가 내년에는 미국 대통령 2년 차기 때문에 또 시장이 좀 조정받을 거예요. 그 조정을 받았다가 내후년에 아주 강하게 올라갈 거고 또 뭐 1년 유예를 줄 수도 있고요. 근데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나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유예 기간 동안에 주식을 많이 사놓으셔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고려아연 사태, SM 같은 사태 이런 게 벌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전체적인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 하나고요. 대선으로 인해서 뭐 미국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되면 석유화학이 좋나요? 뭐 친환경 에너지는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어떤 섹터, 어떤 특정 섹터가 잘 되고 뭐 그런 거는 너무 기대하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전방위적인 그 경영권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뭐 이제 막 매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그 지분을 확보하려는 게 이제 다양한 곳에서 막 일시적으로 막 다 일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부양이 될 수 있고 그 돈은 아마 외국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뭐 4천도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그 말은 이게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뭐 4천이야라고 하지만 그냥 정상화가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런데 25년 전만 하더라도 현대기아는 혼다, 닛산, 맞아요. 그 감히 혼다, 닛산하고 비교를 하지 마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혼다, 닛산이 저 밑에 있어요.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넘버 3예요. 네. 그 정도 위상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 25년 전에는 반도체 치킨 게임 한참 할 때요. 네. 그래서 2009년 엘피다 망하고 2010년 인피니엄 망하고 2011년에는 하이닉스마저도 SK그룹에 넘어가고 반도체 치킨 게임 때문에 반도체도 안 좋았어요. 반도체도 오죽하면 현대반도체, LG반도체가 합친 게 SK 지금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 하이닉스를 아무도 인수 안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게 경쟁이 치열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엔터? 무슨 엔터야 뭐 이런 분위기였죠. 네. 우리가 무슨 컨텐츠 소프트웨어 우리는 그런 거 안 돼 뭐 이럴 때였는데 지금 뭐 K-팝 난리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일본에서 화장품 넘버원은 한국 화장품이에요. 네. 프랑스, 미국에서 넘버원은
프랑스가 화장품이 아니라 한국 화장품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조선까지도 좋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 위대한 기업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위대한 기업이 탄생되기까지 그 전에 우리가 IMF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거에 약간 거부감이 가져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002년도에 축구 4강 신화. 네. 최근에는 손흥민. 네, 그죠. 유로파 리그 또 우승 이런 네. 쾌거가 있었는데 2002년도에 감독이 누구였죠? 히딩크였죠. 히딩크 감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외국인한테 맡기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즐거웠고 자랑스러워졌고 자긍심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넘버 1 애플, 넘버 2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구글 CEO도 순달 피차이 인도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네. 인도 사람. 어떻게 미국의 이 위대한 기업의 CEO를 인도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지? 안 그러잖아요. 기업을 정말 잘 운영을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기업에 또 누가 투자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노후자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그 CEO가 경영진이 외국인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최근에 작년이었죠 벌써 그 외국계 펀드에서 한 달이 건너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상법 개정에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과거에 2003년도 소버린 사태 때는 그때는 우리가 IMF를 겪은 지 5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버린이 SK를 공격했을 때는 또 전 국민이 이 적대적 외국의 적대적 M&A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정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경영권 취약한 회사 공격하라고 했어요. 제가 공격해서 지배구조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업 가치 2배로 올려주면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연금 다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은퇴 자금들 그게 연금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보면 과학기술인공제, 지방행정공제 뭐 많아요. 네. 뭐 저희 같은 회사 건물에 노란우생공제 그 다 소상공인들의 나중에 은퇴 자금 이거든요. 그 은퇴 자금에 다 이렇게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 취약한 지배 구조 때문에 국내 주식은 투자했더니 수익 안 나고 미국 주식 투자했더니 연평균 14% 수익 나고 이랬잖아요.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밸류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 기업들이 누려야 할 그 프리미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받게 되면 2027년 정도 되면 4,000포인트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사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상법 개정이라는 게 이제 전제 하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뭐 아니면 뭐 많이 좀 지연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은 뭐 유동성 장 때문에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우리나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 많이 따는 종목이 뭐죠? 쇼트트랙이죠. 쇼트트랙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10년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아닌데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나라 주식은 1, 2년 텀으로 자 지금 들어가서 내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주식으로 30% 수익을 얻을 수 있나? 2년 정도 보면 연평균 15%.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또 수비해야 돼요. 네. 수비해야 되는 장이 대통령 선거 2년 차 22년, 2018년.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인 하시는 분들도 보면 막 잘 지내시는 분들 공격 개념만은 이제 수비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 수비를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 에서나 코인처럼 변동성이 심한 자산인 경우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제가 1, 2년 텀으로 투자하고 홀수에 돈 벌고 짝수에는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사이클 산업이 많죠. 네. 그 사이클이 또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대로 맞췄는데 우리나라 성장 산업을 제대로 맞췄는데 지배구조가 취약해서 케이스 2가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LG화학의 LG엔솔
물적 분할이고 그죠? 예전에 그 분할된 거는 2022년 1월 달에 분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도 보면 LG화학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한화케미칼에 비해서 항상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됐어요. 왜냐하면 LG화학 안에 있는 그 2차 전지 사업이 글로벌 넘버 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줬고 LG화학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나는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해도 돼. 왜냐하면 그 회사의 2차 전지의 장기 성장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근데 뒤통수 맞았던 거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SM이죠. SM이 왜 SM인 줄 아세요? SM이요? 네. 이수만 그렇죠. 그거죠. 네. 네. 수만 네. SM이잖아요. SM 리잖아요. 그래서 이수만 PD님 옛날에 이름 따서 SM이라고 이름 지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보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녀시대 걸쭉한 김광진 선배님 포함해가지고 대단한 분들이 SM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수만 PD님이 따로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SM으로부터 연 150억 정도 로열티를 또 따로 챙기시는 거죠. 그래서 SM의 매출이 JYP나 YGNT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익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줄줄 새니까. 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 성장주를 제대로 찍었는데도 와 기업의 가치는 성장하는데 기업의 그 성장 가치가 뒤로 다시 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 투자가 또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시클리컬 주식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 성장주들을 제대로 찍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10배, 20배, 30배, 50배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클래시스라고 아시죠? 네네. 피부 미용, 파마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보면 다 10배 났어요. 그런데 제대로 성장했는데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사가지고 계속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그거 뭐 돈 빼먹을 생각은 안 해요, 걔네들은. 최대한 기업 가치를 키워서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만 투명해도 우리나라 시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갈로만 가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지배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이제 지배구조 쪽에 어떤 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곳들이 이제 유망할 것 같고 개정이 만약에 안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사이클을 타는 것 중에 좀 사이클이 지금 약간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곳들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상법 개정이 안 된다 안 되면 쇼트트랙 해야 돼요. 계속 계속 쇼트트랙으로 해야 되고 개정이 되면 이게 쇼트트랙이 아니라 갑자기 15,000m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거리로 뛰는 거죠. 장거리로 바뀌는 좋은 거 하나 사놓고 하면 묻어두고 마음 편하게 우리나라 시장은 트레이딩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 벌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장투가 가능해지는 시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이클 상으로 좀 낮은 것들은 보통 뭘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상법 개정이 아직 된 건 아니니까. 반도체 쪽은 어쨌든 지금 좀 좋아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지금 사이클 산업 중에 반도체가 3, 4년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20년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이 빅 사이클이 왔었는데 2004년도에 만들었던 배가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국제회사기구라는 IMO에서 저유황률을 써라. 뭐 친환경 연료를 써라. 뭐 이런 요구가 이제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에코 선박으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LNG 추진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스크러브를 단 그런 배로 많이 바뀌어야 되고 거기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엄청난 토크를 확장을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공급 과잉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되게 안 좋았고 STX 중공을 비롯 해가지고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선박법을 발의해가지고 그렇게 중국 조선소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20년 만에 큰 물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조선 사이클은 그렇고요. 턴어라운드 지금 하고 있고 반도체는 3, 4년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 이 반도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반도체의 이 사이클이 과거에 80년대에는
PC 전방이 그 모바일 휴대폰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거 없었잖아요. PC 퍼스널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윈도우가 버전업되고 그때마다 인텔의 CPU를 뭘 쓰느냐 버전업하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버전업될 때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HBM3에서 네. 3E 8단에서 뭐 12단 뭐 이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예, 그때는 PC 때는 CPU가 버전업 될 때마다 뭐 64메가 디램을 권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다음에 스마트폰 2007년 6월달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전방에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디램 수요처가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이 좀 무뎌지긴 했습니다. 무뎌지고 그리고 2013, 14, 15, 16, 17년도에 그때 뭐 클라우드 뭐 이러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그게 뭐지 이러면서 우리가 뭐 최근에 LLM 이런 걸로 막 뭐 했었잖아요. 대규모 언어 모델 뭐 이러면서 했는데 2012, 13년도에는 막 클라우드 공부했었어요. 클라우드 개념이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 클라우드가 엄청난 시장이 됐잖아요. 거기서 서버 디램 같은 거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의 전방이 PC, 모바일, 서버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AI가 툭 튀어나온 거죠. 이 AI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 AI가 이제 시작인데 사실 AI 서버로 최근에 2년 동안에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있었고 이제 좀 있으면 AI 이제 핸드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쫙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핸드폰을 다 바꿔놓을 건데 AI 기능을 탑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사양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중국 빅테크들이 그동안 5년 동안 쉬었어요. 그냥 단적인 예로 알리바바 마윈이 알리페이 상장을 하려고 했었던 2018년 19년도에 갑자기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했다가 네.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딥시크의 양원펑 그다음에 샤오미 레이진 회장 등등 해가지고 시주석하고 이제 다 만났습니다. 예, 그것만 보더라도 중국의 빅테크들이 5년 동안 거의 쉬었다. 네. 그 중국의 빅테크들이 또 투자를 시작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 오는 것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모바일 AI에 대해서 왜 언급을 안 하지?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애매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반도체 내년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면서 그동안에 뭐 겨울 올 것처럼 했는데 겨울 안 왔어요. 네. 네. 그냥 눈발 살짝 날리나 싶다가 그러고 말았었는데 그렇게 보면 반도체가 심리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좀 많이 눌러져 있다가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뭐 기타 종목들 보면 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머리에서 어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분들이 60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가 예전에 권오현 부회장님이라고 네. 책 쓰신 거 보면 초격차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항상 2등보다는 저 멀리 달리는 우리가 그 초격차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네. 안정적인 2등으로 굳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D램에서 2등 됐죠. 모바일에서 이제는 3등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바일 전체 수량은 여전히 1등입니다. 수량은 1등인데 판매 그 수익이라는 이런 걸로는 모바일도 어쨌든 애플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샤오미가 1등으로 올라서고 중국 내에서의 삼성전자의 핸드폰 점유율은 1%가 안 되거든요. 이런저런 거 감안하면 모바일 쪽 자꾸만 애플은 넘사벽이고 중국 밑에 업체들은 뭐 쫙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안타까운 게 파운드리죠. 네, 저는 파운드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러면서 파운드리의 점유율도 지금 TSMC가 65%, 삼성전자가 11%. 네. TSMC가 캐파만 다 되면 70 이럴 거예요. 75 뭐 이럴 건데. 그래서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저쪽은 영원히 안 되나 막 이런 분위기가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안타깝게도
예전에 그 초격차를 유지했었다면 지금 아마 8만 원, 8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하지만 반도체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내용처럼 내년은 되게 희망적으로 본다 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그 반도체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1Q가 원래 비수기인데 다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네. 하이닉스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마이크론도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방의 수요가 되게 좋다. 중국 업체까지 지금 뛰어들면서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는 거가 조금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옛날처럼 이렇게 뭐 파도가 치는 정도는 아닐 것이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이클이 또 오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개인 그 기업 자체의 리스크도 있다. 기업의 역량이 네. 빨리 그 정영훈 부회장님 말씀처럼 네. 기술력의 복원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기술력의 복원만 되면 방금 이제 사이클이 무뎌졌다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2011년도 말에 SK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메모리 쪽은 그냥 이 세 회사로 과점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과점화가 됐고 물론 이제 낸드는 뭐 키옥시다도 있고 나냐도 있고 좀 밑에가 있긴 하지만 과점화가 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점화가 돼 있는데 시장은 계속 성장해요. 그 다음에 AI 다음에는 로봇 네. 자율주행 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방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는 계속 커지는데 과점화가 돼 있으면 확실하게 이 사이클이 진폭이 좀 이렇게 무뎌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말고 지금 뭐 잘하고 있는 회사들, 반도체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뭐 또 반대로 너무 고점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도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 미국에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4월 8일 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고점 대비 44% 빠졌었어요. 이번에 반도체 인덱스가 그 정도 빠졌으면 대박의 세일을 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를 한 30년 차트를 보면 그냥 계속 우상향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도체 섹터다 보니까 이 등락이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나 약간 자선하듯이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반도체 인덱스를 30% 빠지면 사라고. 30% 빠지면 사모으면 된다고. 그러고 나면 또 올라가는데 필반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전고점 돌파해요. 항상 전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인 이 반도체 인덱스 필반 지수에서 보면 브로드컴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밑에 보면 쭉 다 달려 있는데 내가 보통 보면 이 스탁 피킹이라고 하는 종목 선정을 하는 게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수로 그냥. 타이거 아니면 코덱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네. 네, 그냥 지수로 투자하시면 돼요.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사실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느리다고 생각하니까 좀 하나 딱 맞춰가지고 확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부동산 네. 관련 우리 부일남이니까 부동산도 생각해 보시면 1980년도에 10년 동안에 큰 랠리가 왔었죠. 네. 이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80년도 초에 그 폴 볼커가 미국의 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 그럴 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이 깨졌잖아요. 네. 네,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167 이래 갔었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킹 달러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경제의 위기가 막 오는 듯 했었습니다. 80년도 초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주가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미국 랠리가 있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4년 동안에 우리나라 자산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80년도 초에 반포의 30평 아파트가 평당 3천이 아니라 한 채가 3천이었었죠. 네. 그게 정확하게 10년 만에 3억 딱 10배가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IMF 겪고까지
그냥 플래시였어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IMF 때 조금 빠졌다가 똑같이 그냥 10년 동안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러고 나서 2000년부터 닷컴 버블 깨지면서 금리가 확 떨어지죠. 그 금리가 떨어지는 3년 동안에 2000년, 2001년, 2002년, 2000년 초에 페드의 정책 금리가 6.5였거든요. 그 6.5가 1%까지 떨어집니다. 2003년 초에. 그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강남이 아니라 그냥 서울의 집값이 딱 2배가 올랐어요. 2억 7천이 5억 4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그때 2억 7천이 평당 1,000이 지금 1억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부동산은 불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되게 빨랐느냐? 네. 안 빨라요. 그죠? 맞아요. 장기 투자한 게 가장 큰 차이예요. 네. 어찌 보면. 장기 투자했는데 근데 왜 부동산으로 좀 많이 하신 분들은 휴 잘했다. 못 하신 분들은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냐면 워낙 구찌가 크다 보니까 내 돈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내 돈으로 다 살 수가 없다 보니까 뭐 17억 하는 아파트를 내 돈으로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돈을 빌려서 사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네. 내 돈이 100%가 아니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실제로 17억에서 12억 전세 끼고 내 돈 5억 들어갔는데 그게 더블이 딱 되다 보니까 5억으로 17억 벌었네 이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우량 자산은 적절하게 레버리지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미국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만 하더라도 15년이 뭐예요? 네, 13년 전에 30불 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500불 가까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450불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게 다 우량 기업을 장기 투자했기 때문에 얻는 하나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회사에 매일 2-3팀씩 새로운 신규 고객분들이 오시는데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공 투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핵심 우량 자산을 하셔야 되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어디 저기 군부대 옆에 있는 그린벨트 땅인데 이거 풀릴 거예요. 뭐 그런 거 들어갔다가 20년 한 30년 지금 묶여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획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데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 사놓으시면 됩니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밭대기를 뭉텅거려서 사서 쪼개기 팔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에도 그런 잡주들이 많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잡주하지 마시고 핵심 우량 주식, 핵심 우량 부동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두 번째가 이 금리랑 이런 거에 따라서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집을 사신 분은 10년 동안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부동산 랠리가 세게 오더니 왜 내가 사고 나니까 안 오지? 그랬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버블이었기 때문에, 거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우량 자산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도 강남의 아파트가 44억짜리가 갑자기 22억이 되진 않아요. 네. 미국의 뉴욕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뉴욕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 44억짜리가 22억 갑자기 안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440불 하다가 석 달 지났는데 220불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팔란티어 28불 하다가 125불, 28억짜리가 125억 갔다가 최근에 68억 갔다가 뭐 그렇게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 눈에 보면 야 저거는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 고급 아파트인데 막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125억 됐다가 또 68억 됐다가 뭐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싸게 살 기회를 주잖아요. 네. 우리가 부동산 지금 나도 내 집 하나 해봐야지 하시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 상구 마용석 뭐 이런 데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 싶잖아요. 근데 가격 안 떨어지잖아요. 가격 안 떨어지 싸게 살 기회를 안 주는데 근데 주식은 그렇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싸게 잘
핵심 우량 기업을 잘 투자하시면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좋은 부동산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장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선 시장 어떤 제도가 돼야 되고요. 우선 지금은 미국장일 거고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되면 한국도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그렇더라도 거기서 또 이제 잡주 사면 안 되니까 이제 우량한 기업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뭐 한 20-30% 빠지면 그럴 때 위주로 사면 사실 실패가 별로 없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욕심과 이제 공포감 때문이겠죠. 욕심과 공포감과 하나 더 있어요. 조급함. 조급함도. 네, 제가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 fear and greed잖아요. 네. 네, 공포와 탐욕인데 제가 보니까 공포 탐욕보다 더 문제가 조급한 마음이에요. 빨리 벌고 싶어. 세상에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남과 다르게 그리고 이제 항상 또 이제 위기 다음에 또 기회가 올 때 그것들을 잘 잡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